여기서 압류와 마찬가지 효력을 갖는 등기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합시다.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신청 채권을 심사하여 적법한 경매 신청이다라고 한다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지금부터 채무자의 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한 법원에서 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기재하라라고 촉탁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소에서 경매 법원의 촉탁을 받아서 이 부동산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격려합니다. 등기를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등기의 기재를 마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매 개시 결정하게 되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의 효력은 처분 금지입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하면 어떤 효력이 생긴다고요?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요. 압류 등기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압류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기므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즉, 이 부동산이 매각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가 개시된다. 따라서 이 부동산은 경매로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거나 이 부동산을 담보 잡고자 하거나 이 부동산에 새 들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시라. 법률적 이해관계를 맺는 건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경고적 메시지로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이처럼 경고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등기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부동산이 경매 개시 결정 부동산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된다고.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뒤에 있는 것,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이것보다 뒤에 있는 것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같이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로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보다 앞선 다른 저당,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등 돈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로 되는 거죠. 따라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극히 예외적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소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할 등기부가 등기 기록 자체가 없으므로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직권으로 격려합니다. 직권으로 여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기에 보전 등기를 직권으로 해서 등기부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됩니다. 그럼 보전 등기가 되자마자 바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압류, 가압류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해서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보다 빠른 등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이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것이 있는가 보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일반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겠죠.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저당이나 근저당 같은 담보권을 기초로 하여 경매가 개시됐다는 얘기죠. 그럼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먼저 그보다 앞선 저당이나 근저당 등 등기된 담보권이 존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됐다라고 하더라도 저당 압류 이런 것보다도 후순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에서 된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여기서 공유물의 경우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 그럼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을 위하여 경매를 개시결정하게 되는 경우에 이때 이런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데, 공유물 분할을 위하여 경매를 하게 되는 게 이 형식적 경매는 법에서 담보권 실행 경매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예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부에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등기부에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공유물 분할하고자 하는 이 공유물에 저당 압류, 가압류 등 이런 돈 받을 권리가 아무것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저당 압류, 가압류는 하나도 없고 여기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즉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만 있겠죠. 이때는 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는 경우는 이거는 한 1% 아니 0.1%, 0.00001%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몰라도 좋겠죠? 몰라도 좋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이런 거는요, 이런 부분은 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나는 안다, 나만 안다, 이게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요거 좀 어렵습니다만은, 자, 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일단은 외워두세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경매 개시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자, 저당 압류, 가압류 등 아무런 권리상의 기재가 없는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개시할 때, 이때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이때는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볼까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기재될 때. 두 번째, 자, 여기서 저당 압류, 가압류 등이 없는 여기서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즉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등기부에 나타날 때, 이때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세권 쪽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즉 용의물권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세권은요, 전세권자가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배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 법에서 신설함으로 전세권은 용의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도 아울러 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질 때 말소 기준권리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가라는 얘기는 뒤에서 전세권 쪽에서 사실 설명합니다만은 지금 간단하게 결론 내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로 되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얘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선순위 전세권인데도 불구하고 매각으로 소멸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권자가 스스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했을 때,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전세권자가 나 이 집에 계속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적 권능을 주장하여 나 여기서 전세가 먼저 뽑아 나가겠다라고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이때는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즉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거나 이런 경우는 선순위라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전세권이 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전세권일 때,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일 때는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전부에 대한 전세권일 때 이것은 이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전세권 쪽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 있는 후보생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당, 근저당 등 담보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담보가 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압류 등기, 또 때로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때로는 전세권 이런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 있는 권리들의 공통 의무가 뭐예요? 전부 다 돈 받기 위한 겁니다. 또 매각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돈 받기 위해 등기된 권리 중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란 말입니다. 모두 소멸해 이런 것들은. 그 소멸하는 권리들 중에서 최선순위다. 최선순위가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왜 이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말소 기준 권리와 함께 소멸하는가? 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 부담으로 되는가라는 얘기예요. 자 볼까요? 만약에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의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3억짜리 부동산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을이 이것을 돈을 2억 원을 빌려주고 여기 저당 또는 근저당을 설정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B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매각으로 X라는 사람한테 매각되었습니다. 매각되게 되는 경우에는 근저당이 소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말소 기준으로 소멸하면 후순위 전세권자는 이거는요, 얘가 돈을 다 받든 못 받든 후순위 전세권 무조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 기준으로 되어서 이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단 말입니다. 왜 매각으로 소멸해야 되는가? 예컨대 보세요. 이게 지금 3억짜리가 경매로 여기서 해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2억 5천에 배당할 금액이 생겼습니다. 2억 5천에 낙찰됐다고 합시다. 자, 편의상 경매 비용은 무시합시다. 2억 5천에 배당할 금액이 생겼어요. 2억 5천에 낙찰되었다라고 했을 때 2억 5천 가지고 2억 원을 을에게 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은 B한테 주겠죠. 그럼 후순위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는 사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한단 말입니다.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다 못 받아도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 말은 방 빼야 된다는 얘기죠. 이사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후순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게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얘를 못 내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못 내보내게 되면 이걸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세 1억 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 경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 5천에 낙찰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전세 끼고 산다라고 한다면 이거를요, 3억짜리를 전세 1억 끼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 부동산 2억짜리죠? 빚 1억 원 거고 사니까. 그럼 5천 싸게 산다라고 한다면 1억 5천에 낙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억 5천을 배당받는다? 근저당권자는 깨끗한 부동산을 자기 최선순위로 담보를 잡았는데 후순위 권리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만족을 받는데 지장이 생긴다라고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로 인하여 침해당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후순위 권리가 어떤 권리가 설정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들은 따로 다 소멸한다라고 해야 저당권자가 자기 권리에 침해를 당하지 않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저당, 근저당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소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볼까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전세권이 이게 아니고 먼저 이 집에 갑이라는 사람의 이 집에 A라는 사람이 먼저 여기서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전세금 1억입니다. 을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을이 경매 신청한 게 이 전세권은 이거 뭡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2년 약정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8개월 지난 시점에서 여기서 경매가 개시됐습니다. 경매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순위 전세권자도 같이 방 빼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세권자는 뭡니까? 전세권자는 담보가 설정되기 전에 이미 새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아까 경우는 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새 들어왔죠. 얘는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집에 새 들어왔잖아.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 때문에 선순위 전세권자가 침해를 당한다, 방 빼야 된다, 내가 더 이사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선순위 전세권자를 피해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 이 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전세권자가 스스로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얘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얘가 배당 요구를 한 경우는 예외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인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소멸과 인수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전세권이 선순위냐 후순위에 따라서 후순위라면 얘가 돈을 다 받냐 못 받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선순위다라고 한다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선순위 전세권이 인수된다라고 한다면 3억짜리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전세권 1억짜리 전세권이 인수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전세 1억 끼고 사는 거죠. 전세 1억 끼고 사는 거니까 이 부동산은 3억짜리가 아니라 2억짜리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내가 여기서 5천만 원 싸게 산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들어갈 때 얼마 쓰고 들어가야 됩니까? 1억 5천 쓰고 들어가야 되는지 1억 5천 쓰고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전세권자 얘는 못 내보내잖아요. 얘는 못 내보내고 전세권자가 전세기간 만료될 때까지 얘가 계속 살도록 보장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낚시할자가. 전세기간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라 그러면 전세권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세금 줘야 나가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전세금 1억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억 5천 이제 1억짜리 전세권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1억 5천에 낙찰 받아서 나중에 1억 원 주면 결과적으로 2억 5천 주고 사는 꼴 아닙니까? 따라서 어느 권리가 소멸되고 어느 권리가 인수되는가라는 것은 낙찰자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소멸과 인수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 116페이지 보게 되면 권리와 소멸과 인수에 관한 얘기가 다시 거기 도표로 나와 있죠. 보면 어떻습니까? 그 중간에 보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가지고 소멸 그랬죠. 여기 있는 건 뭡니까? 저당, 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세권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이거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인데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중에서 최선순위다라고 한다면 그게 말소기준 권리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이 중에서 가압류가 최선순위다라고 한다면 가압류가 말소기준권이 되는 거죠. 최선순위가 근저당이다라고 한다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이 중에서 최선순위가 바로 말소기준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말소기준으로 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여기서 저당, 근저당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저당권보다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 근저당 다음에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 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담보가 등기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다, 이런 것이 말소 기준 권리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 된다. 예컨대 이 중에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 된다 그랬을 때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는 거죠. 근저당보다 나중에 설정된 용의물권, 즉 근저당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들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뒤에서 다시 전세권의 분석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전세권자가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지금 갑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전세금이 1억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거를 용익적 권능을 주장한다라고 합니다.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담보권적 권능을 주장하여 나는 먼저 전세금 1억은 먼저 빼나가겠다. 식구로 못 살겠다. 난 이거 전세금 1억 빼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담보권적 권능을 행사한다. 이것은요. 구체적인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 요구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보세요. 지금 갑수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의 근저당이 이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다. 얘가 배당 요구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여기서 낙찰자는 여기 결과가 달라지죠.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불구하고 이 집에 이사 안 나가고 경매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집에서 이사 안 나가고 계속 살아도 좋습니다.
법적으로 살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얘가 스스로 나 전세금 먼저 배당받겠다. 전세금 먼저 돌려받겠다. 배당 요구한 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 여기서 전세금 돈 받겠다는 얘기는 이 집에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방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선순위라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 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세권의 분석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전세권의 요 자리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권, 이게 이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주택임차권, 선순위 상가건물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주택임차권 또는 상가건물 임차권의 그 임차인이 스스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나 보증금 먼저 뽑아나가겠다라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집에 안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가게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순위라도 소멸합니다. 나중에 임차권의 분석에서 이 얘기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등기 경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각각 권리에서 요 얘기는 전세권 쪽에서 금방 얘기한 그 임차권의 소멸과 인수에 관한 얘기는 임차권의 분석에 또 얘기할 겁니다. 가등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가등기 분석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지금 그냥 들어두세요. 자, 갑수의 부동산의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이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가등기가 있는데 B의 가등기가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 가등기는 본래 목적의 가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일 수도 있고 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 담보 가등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전 가등기든 담보 가등기 묻지 않고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낙찰자한테 넘어올 때는 이 가등기도 모두 말소되는 상태로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가 만약에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가등기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는 뭐예요? 보전 가등기일 수도 있고 담보 가등기일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보 가등기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따라서 선순위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라 담보 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따라서 선순위 가등기가 보전 가등기라면 인수됩니다. 그러나 선순위 가등기라도 그것이 담보 가등기라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요게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이거는요, 이 사례만 가지고는 이 담보 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냐,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냐라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요 사이에 다른 권리들, 예컨대 임차권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합시다.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라면 이 임차권은 선순위 임차권으로서 인수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담보 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말소기준 권리인가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좋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어디서 설명한다고요? 가등기 분석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은 그냥 전체를 원리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처분 등기가 있습니다. 가처분 등기는 원칙적으로 선순위 가처분 등기는 인수됩니다. 후순위 가처분 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가등기는 후순위 가등기는 모두 다 소멸한다 그랬죠. 근데 가처분 등기는 후순위 가처분 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소멸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수되는 권리도 인수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선순위 가처분이라도 인수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가처분의 분석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서는 매수인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 낙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선순위든 후순위든 이것이 진정한 유치권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언제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유치권은 항상 인수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잡한 또 이런 권리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여기서 가장 유치권이나 또는 과장된 유치권의 문제가 경매 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치권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유치권의 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유치권은 일단
그것이 진정한 유치권이라고 한다면 낙찰자에게 선순위냐 후순위냐 묻지 않고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이런 부분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인수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예고등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고등기는 언제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등기로 나타납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고등기라는 제도는, 예고등기는 언제나 선순위든 후순위든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되는 등기입니다. 그러나 예고등기라는 제도는 이미 그 폐로 말미암아 예고등기 제도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예고등기가 인수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에 관한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나중에 지상권 쪽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제가 책을 내기 전에, 제가 이 책을 내기 전에, 이 책이 지금 부동산 경매 강의로서 지금 개정판이죠. 처음에 부동산 경매 강의 초판이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보정판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개정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경매 강의 전에 뭐가 먼저 나왔었냐면은 부동산 경매의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책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책도 초판 나오고 보정판 나오고 개정판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책이 6번째 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처음에 부동산 경매의 권리 분석 초판 나오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의 경매 교과서에서 경매를 설명하고 있는 책에서 모두 뭐라고 설명했는가? 유치권, 예고등기, 법정지상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지상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정지상권은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선순위라면 인수고 후순위라면 소멸하는 겁니다. 일반 지상권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인수된다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법정지상권은 담보권 실행 경매에 있어서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강제경매의 경우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경매를 통하여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없던 법정지상권이 경매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지 인수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수되는 권리 뭡니까? 경매 이전에 있었던 권리가 낙찰자에게 부담으로 남는 거, 소멸되지 않고 넘어오는 거, 이게 인수되는 거죠. 법정지상권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인수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경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죠. 법정지상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라고 써놓은 것들은 잘못된 소설이다라고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경매 교과서의 99%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법정지상권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 제가 책을 써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게 정정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경매 교과서 중에서 약 반 가까이는 법정지상권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부장판사님께서 자기가 쓴 책에서도 아직도 최근에 제 책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거기도 법정지상권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나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따라서 현재 입장에서 항상 인수되는 권리는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뭐예요? 유치권. 단 그 유치권이 진정한 유치권일 때, 법정지상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라고 가리키는 것은, 또 그렇게 책을 쓰는 것은 잘못된 소설이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권리 소멸과 인수에 관한 얘기들, 어떤 권리가 소멸되고 어떤 권리가 인수되는가, 그 인수되는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분석하는가,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의 기초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각 개별 권리들이 쭉 나올 때 이런 권리들이 소멸되는가 인수되는가, 인수된다면 그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각각 개별 권리를 설명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권리 분석의 기초는 이런 정도로 합시다.